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30이 된 윤진영이라고 해요. 이제 30밖에 안 된 제가 무슨 인생을 알며 또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있어서 이런 곳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저도 제가 나이 30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아주 순탄하게 걱정 없는 인생만 살아왔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고생도 하면서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는 집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맞벌이인 두 분은 늘 바쁘셨고 저를 돌봐줄 할머니 같은 다른 어른도 안 계셨으니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는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다고 하던데 제 기억에는 남아있지도 않을 정도로 어린 시절이었고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은 언제나 저 혼자 외톨이로 외롭게 지내던 기억뿐이에요. 저는 늘 찬바람이 도는 집안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거실 TV를 크게 틀어놓고 그 소리에 의지해 외로움을 달래곤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저는 저희 집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었던 게 엄마는 늘 피곤한 얼굴로 퇴근했고 아빠는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오곤 하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당신은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 술 마시고 다닐 여유는 있나 봐. 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적냐? 적어도 너보단 많이 벌어. 아우, 나보다 많이 버는 게 자랑이니? 그래서 그렇게 술 마시고 다녀? 아이씨, 왜 또 시비야? 어? 뭐가 문제인데? 몰라서 물어? 우리 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니? 다 문제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 그 중에서도 네가 제일 문제. 뭐야,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야, 너 말 다 했어? 어쩔 건데 뭐 한 대 치기라도 할 거야? 아유, 그래. 어디 한번 쳐봐. 야, 이씨, 이게 정말 어디서 허튼 수작이야. 너 지금 나한테 얻어맞고 팔자고 칠작정을 이러지? 어?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처음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무서워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어요. 또 시작이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작은 집에 울려 퍼지는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 아빠의 거친 목소리, 가끔은 물건이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배경음악 같은 거였죠. 부모님이 싸우는 동안 저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어요. 어떤 날은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싸움은 언젠가는 끝이 났고 엄마의 설거지하는 소리나 아빠가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는 소리를 들으며 이제 싸움이 끝났구나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돌볼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저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는지 두 분이서 늘 돈 때문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도 같이 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또 돈이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배웠죠. 엄마 아빠는 돈 때문에 싸웠고 또 돈 때문에 버텼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들이 새 옷을 사 입고 방학마다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걸 보면서 부러워한 적도 많았지만 그런 감정도 이내 시들해졌어요. 저는 바라는 법을 잊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집 형편에서는 가질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레 포기하는 게 익숙해진 거죠. 부모님의 싸움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더니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기는 했지만 엄마 혼자 저를 키우면서 형편은 더 안 좋아졌고 이혼 후 더욱 바쁘고 힘들어진 엄마한테는 못 하나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재혼하셨고 엄마는 재혼까진 아니지만 만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자식이 있어 결혼은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 아이가 어려서 엄마는 그 아이를 돌보러 그분 댁에 자주 갔고 사실상 저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혼자 지낼 때가 더 많았어요. 그 무렵부터
누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죠. 대학생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외톨이였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저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다들 가족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할 얘기도 없고 그러는 동안 무리해서 위축되는 게 싫었어요. 대학에서도 친구 사귀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고 학교 도서관이 저의 놀이터였죠. 저희 학교 중앙도서관이 24시간 개방인데다 저희 집이 학교와 가까웠으니 저는 늘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놀았어요. 그때 도서관에 저와 함께 늘 늦게까지 남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었답니다. 알고 보니 공부도 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이 어려워서 비싼 독서실에는 못 가고 무료로 24시간 개방하는 열람실이 있는 저희 학교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희 학교 도서관은 저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으니 그 고등학생도 저희 동네 학생이었던 거죠. 시험 기간이 아니고서는 한밤중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대학교 도서관이었으니 자연스레 그 학생이 제 눈에도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 넓은 도서관에 남아있는 학생은 몇 없는 늦은 밤 샤프심이 똑 떨어져서 그 학생에게 샤프심을 빌리면서 말을 트게 됐어요. 저기 학생, 미안한데 샤프심 하나만 빌려줄래? 내가 내일 꼭 갚아줄게. 내일도 공부하러 올 거지? 네? 아, 네, 여기요. 그리고 이런 건 안 갚으셔도 괜찮아요. 그럴 수는 없지. 안 갚아도 괜찮다는 건 학생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는 꼭 갚아야 괜찮은 거야. 네, 입장 바꿔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일 잊지 말고 꼭 갚아주세요. 그래, 그럴 거야. 근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한다. 지난번에 우연히 들었는데 공부도 꽤 잘한다면서 전교에서 논다고 하던데. 아, 그 선배랑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나 보구나. 네, 뭐 근데 이런 지방 변두리 동네에서 전교 몇 등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죠 뭐.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시골 분교도 아니고 한 학년에 반이 8개나 있는 학교에서 전교 몇 등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겸손도 지나치면 재수 없는 거 알지? 그런가요? 잘난 척 하느라 한 말도 아니고 일부러 재수 없어 보이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긴 저희 집 형편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지원도 없이 혼자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정도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럼 대단한 거야. 거봐, 이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좋지 않니?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럼. 누나도 꽤나 열심히 하시던데요? 근데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누나? 그래, 듣기 좋네. 그 소리. 나야 뭐 학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 골라와서 읽는 거야.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심심하거든. 그래서 늘 여기 있는 거야. 에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누나도 좀 재수없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누나처럼 책 많이 읽는 대학생도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뭐야? 너 제법이다. 재밌는데 아주? 그렇게 말을 트게 되면서 주말에는 밥도 같이 먹고 집에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더욱 친해졌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가까이에서 보니 더 괜찮은 친구더라고요.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렇지 노트 정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했었는데 그 능력 발휘해서 암기 과목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자처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저 덕분에 시간을 많이 절약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 무척이나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꼬박 1년을 저도 다시 고3 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아니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며 보냈어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 학생은 목표로 하던 의과대학에 합격했고 그해 봄 제게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상도 안 해본 일이라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땐 정말 너무 놀랐지 뭐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다 화끈거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겨우 알아듣고서는 바보처럼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저거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연상이기도 했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기에 연애 감정 같은 게 생길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거짓말처럼 어색함이 사라지고 정말 그냥 딱 연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희는 결혼하자는 약속까지 하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예랑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 의과대학도 욕심내볼 만한 성적을 받았었지만 서울로 가지 않고 고향에 남아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했거든요. 저랑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집이 가까웠으니 그래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예랑이의 대학 생활 또한 저의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예랑이가 고3이었을 때는 공부 뒷바라지를 해줬다면 의대생이 된 후부터는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등록금을 다 대주고 그럴 형편이 됐던 건 아니지만 등록금 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 자잘한 것들은 제가 많이 해줬고 입고 먹는 것은 거의 다 제가 기본적으로 채웠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일부러 예랑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고 집에서 멀다는 이유로 회사 앞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 독립을 했어요. 그 집이 예랑이의 쉼터이자 저희 둘만의 데이트 장소가 된 건 당연한 거죠. 그러려고 독립을 한 거였으니까요. 데이트라고 해봐야 늘 공부하기 바쁜 예랑이는 제 집에서도 공부를 했고 저는 그런 예랑이 먹을 것 챙기고 이것저것 보살피며 그런 연애를 했던 거예요. 제가 얻었던 작은 원룸은 부엌과 방이 하나로 이어진 공간으로 작은 책상이랑 1인용 소파, 그리고 싱글 침대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곳은 예랑이에게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편안한 쉼터였고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누나, 나 왔어. 세상에, 오늘 정말 힘들었나 보다. 하루 사이에 얼굴 상한 것 좀 봐.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니? 에이, 뭐 나만 힘든가? 다들 그런데 뭐. 좀 쉬고 있어봐. 내가 전복 사왔거든. 얼른 맛있게 해서 밥 먹자. 일단은 좀 씻어. 아, 씻는 거고 보고 난 그냥 눕고 싶은데. 안 돼. 그래도 개운하게 씻고 누워야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또 저번처럼 몸 안 좋아지려고 그러지. 얼른 말 듣자. 알았어. 누나가 하라면 해야지. 누나는 내 수호천사니까. 그럼 나는 늘 너 잘 되게 하려는 사람이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얼른 씻고 좀 쉬고 있어. 누나, 고마워. 싱겁긴. 별소리를 다 해. 암튼 고생 많았어. 먹고 힘내야 또 공부를 하지. 가까이에서 지켜본 의대생의 일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거더라고요. 정말이지 인간이 저렇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 공부를 하느라 보냈고 그마저 시험 기간이 임박해지면 잠자는 시간마저 극도로 줄여야 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념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 또 그렇게 자주 있는지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더 기가 빨리는 것 같았어요. 공부만 힘든 게 아니죠. 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등록금만 해도 비싼데 그 외에도 교재비, 실습비,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 예랑이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런 것들도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누나 이게 다 뭐야? 우리 교재 아니야. 누나가 어떻게 이걸... 네가 늘 도서관에서 빌려오던 그 책 맞지? 아 이거 진짜 비싼 책인데. 아 이거 너무 비싸서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 그래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 샀어. 누나, 아유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나 정말 누나한테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 간단한 걸 몰라? 네가 그 책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누나, 진짜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의사 될게. 그리고 누나도 호강시켜줄게. 어머, 나 네 덕분에 그럼 호강하는 거야? 정말? 그래, 기다릴 테니까 힘내서 조금만 더 참자.
좋은 날 생각하면서 힘내는 거야? 제가 연애를 한 건지 육아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예랑이의 여자친구이기도 하면서 보호자를 자처했던 거죠. 데이트보다는 뒷바라지였어요. 보통의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영화 보고 카페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 데이트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예랑이 몸보신 할 수 있는 밥 해서 먹이고 밥 먹고 나면 예랑이는 또 공부하고 저는 그 옆에서 간식 챙겨주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때로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잠든 예랑이 말을 쓸어 넘기며 깨우는 게 저의 일과였어요. 공부도 좀 쉬면서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다 뒤처지면 어떡하냐고 걱정인 예랑이를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응원을 했던 거예요. 예랑이는 늘 제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예랑이를 보며 그런 생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예과 2년, 본과 4년 꼬박 6년을 그렇게 뒷바라지했고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아니 국시를 치르기만 하면 그와 동시에 결혼하는 줄 알았죠. 제 나이도 30 문턱이었으니 전 정말 그때 결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의 인턴 1년 과정 동안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된다고 예비 시모가 반대를 해 어쩔 수 없이 인턴 과정 끝나고 결혼하려고 하고 1년 더 연기를 했었어요. 인턴 과정 1년 동안 예랑이도 무척 힘들어 했지만 사실 저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회사 일이 바쁠 때면 저도 지쳐서 쓰러져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예랑이가 더 힘들어 했으니 저는 예랑이를 위해 참고 희생을 해야 할 때가 많았어요. 예랑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당직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밥 한 끼는 고사하고 자는 시간이 부족하니 사람이 늘 예민해져 있었어요. 바쁜 하루를 보내니 연락을 하는 것도 있고 며칠씩 연락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다가도 겨우 쉬는 날이 되어 집에 오면 저는 그런 예랑이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루에 2시간도 못 잔다는 예랑이가 안쓰러웠고 그런 예랑이를 위해 보양식을 챙겨 먹이려고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아유, 밥 먹고 더 자, 응? 일어나봐. 아, 나 그냥 더 잘래. 난 지금 밥보다 잠이 더 필요해. 아무리 그래도 밥을 먹어야 힘을 내지. 너 좋아하는 것들로 차렸으니까 조금이라도 먹고 더 자. 아이씨, 정말. 한창 잘 자고 있는데 누나 정말 왜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잘 걸 그랬잖아. 가깝다고 왔더니 이게 뭐야? 뭐? 가깝다고 왔어? 나 보려고. 나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가까워서 온 거니? 아,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할 거야. 누나가 이러지 않아도 나 충분히 피곤하다고. 그럼 나는 뭐 피곤한 거 없는 줄 알아? 나도 요즘 회사도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아. 잘 됐네. 그럼 누나도 나한테 신경 끄고 계속 바쁘면 되겠네. 뭐? 너 정말 말 다 했어? 누나, 나 진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죽을 것 같아. 누나 그 투정 같은 거 들어줄 힘이 없다고. 내가 지금 너 붙들고 투정하려고 이러니? 너 위해서. 그러니까 나 위해서 그러는 거면 제발 그냥 잠 좀 자게 내버려 두란 말이야. 아이씨, 난 지금 이런 시간도 정말 너무 아까워. 예랑이는 짜증이 난 듯 머리를 심하게 헝클어뜨리더니 거칠게 이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지만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요. 지난 세월 그 몇 년간의 저의 노력이 예랑이에게는 전혀 소중한 것이 아니었구나 싶고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아서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예랑이는 그제야 잘 만큼 잔 것인지 배가 고파서 깬 것인지 혼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고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잘 기억도 못하며 그저 미안하다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날 저희는 둘이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를 했지만 마음속 상처가 다 치유된 건 아닌 것 같았죠. 인턴 1년 동안 저희는 그렇게 크고 작은 다툼을 몇 번 반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됐다고 믿었어요. 저는 예랑이를 위해 더 참는 법을 배웠고 예랑이는 제게 미안해하며 사과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제게 미안할 일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말이에요. 제가 더 많이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예랑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랑이는 홀시모 밑에 자란 사람이에요. 예비시모는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지만 아들 하나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래도 제게는 잘 해주셨어요. 예랑이 잘 챙겨준다고 고맙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 말이에요. 하긴 제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1년을 더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 예랑이는 인턴 과정을 잘 마쳤고 원하는 전공의 과정에도 합격했답니다. 사실 전공의 과정에 떨어질까봐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본과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예랑이는 누구보다 의사가 되는 공부를 잘 해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턴 과정부터는 유난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변에 전공의 과정 떨어지고 군대 갔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원하던 전공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어요. 그러니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빠와는 왕래를 끊은 지도 오래됐으니 굳이 결혼 소식을 알린다고 연락을 할 일도 없었고 어차피 예비 시모도 혼자시니 더 잘됐다 하며 엄마만 상견례에 함께 하기로 하셨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바쁜 분이시라 제가 얘랑이랑 만나는 8년, 아니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7년이니까 7년이라고 정정할게요. 그 7년 동안 엄마가 예랑이를 본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 할 말 다 한 거죠. 그 중에도 약속을 해서 정식으로 밥을 먹거나 그런 건 딱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어쩌다 우연히 마주친 게 전부였어요. 예랑이도 늘 공부하느라 바빴으니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는 게 쉽지 않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예랑이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물론 의대생이라는 게 한몫했지만 어려운 형편에서도 착실하게 잘 자란 것을 높이 사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인턴하는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한 것을 두고는 엄마도 서운해했지만 어쨌거나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지난 일은 다 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진짜 좋은 마음만 갖고 나가자 하셨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예비 시모는 평소에도 저를 예쁘게 봐주셨던 분이니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긴장될 것도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닥치니까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예비 시모보다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랑이와 예비 시모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몰라보게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예비 시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랑이랑 만나면서 예비 시모를 수도 없이 여러 번 뵈었는데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모습이셨어요. 옷차림이며 머리 스타일까지 싹 다 바뀌셨고 어디서 메이크업도 받고 오신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실 줄도 모르고 저는 예비 시모가 수더분하게 꾸밀 줄을 모르는 분이시라며 한껏 멋을 내려는 엄마를 뜯어말리기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예비 시모가 등장하자마자 엄마는 눈빛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가 양가 어른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 간에도 옷차림부터 기싸움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던데 저희 엄마도 지기 싫으니 제대로 힘을 주려고 하셨단 말이죠. 엄마한테는 좀 미안했지만 저도 그럴 줄 몰랐으니까요. 하여간 몰라보게 달라진 예비 시모의 모습이 좀 낯설기는 했어도 저는 좋아 보였어요. 예비 시모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니 이제 좀 누리고 사실 때도 됐다 싶었어요. 어머니, 오늘 너무 근사하세요. 완전 다른 분 같아요. 저 처음에 몰라 뵀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 그냥 머리 스타일 하나 바꾼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누가 들으면 내가 전에는 뭐 거지같이 하고 다닌 줄 알겠다. 아니 또 그런 말씀은 아니었는데 지금 너무 좋아 보이신다고 말씀드리려던 거였어요. 그래, 좋아 보인다니 다행이구나. 서 있지 말고 앉아. 네가 서 있으니까 너희 어머니도 서 계시잖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애들이 교제한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야 이렇게 뵙게 됐네요. 저는 진영이 엄마 된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듣던 것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저보다 한참 위라고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안 늙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늙고 있는데 그래도 젊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엄마가 칭찬으로 받긴 했지만 제가 듣기에는 시모의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좀 애매했어요. 듣던 것보다 젊어 보인다는 그 말은 듣기에 따라 엄마 나이가 많다는 걸 꼬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제가 예랑이보다 연상이라는 걸 꼬집고 넘어가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자격지심에 괜히 그러는 건지도 모르지만 외모부터 확 달라져서 뭔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진 예비 시모의 모습이 저는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칭찬으로 건넨 말을 곱게 듣지 않는 것도 그랬고 말이에요. 어쩌면 엄마도 예비 시모의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칭찬으로 받아 넘겼던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엄마는 이어서 예랑이 칭찬을 하면서 분위기를 더 띄워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면서요? 네, 아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정말 남 부끄러울 거 없이 낳아놨지 뭐예요. 남편 일찍 잃고 애 하나 의지해서 살았는데 또 이렇게 잘 커졌으니 고마운 일이죠. 글쎄 말이에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착실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잘 자랐으니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실 만합니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주변에서도 다들 부럽다고들 해요. 그러시겠죠. 물론 그럴 거예요. 제 딸이 이렇게 건실한 사람을 만난 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니, 제 아들이 어디 건실하기만 한가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서 어딜 가나 눈에 들어오는 아이죠. 예비 시모의 말투가 어떤지 날카로웠어요. 엄마의 덕담을 덕담으로 받지 않고 굳이 더 격상시켜 예랑이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말투 자체가 뭔가 탐탁차나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쯤 되면 엄마도 예비 시모의 태도를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엄마는 예비 시모한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아니, 멀리서 봐도 훤칠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소개받은 날 첫마디로 너무 잘생겼다고 했거든요. 얼굴값 한다 어쩐다 그런 말도 있던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그런 것도 없는지. 얼굴값 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보다 아닐 때가 더 많은데 얼굴값 안 하고 잘 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죠. 우리 아들보다 인물도 훨씬 못하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던 애들도 처가 잘 만나서 전공의 과정 끝나면 바로 개원한다고 하질 않나. 벌써 피부과 들어가서 수련하고 개원 얘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저도 듣기는 했어요. 그래도 무엇보다 애들이 서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나는 모르겠네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진영이가 저희 애보다 나이도 많고 그렇다고 뭐 다니는 직장이 어디 내세울 때가 있길 하나. 순간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제 흠을 들춰내기 시작하는 예비 시모의 말에 깜짝 놀라 저는 얼어붙어 버렸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던 엄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비 시모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물을 한 잔 마시더니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애 하나만 놓고 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게다가 이혼 가정이라니. 아휴, 제가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게 제 딸 혼사에 흠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혼한 것을 두고 제 딸까지 안 좋게 보지는 말아주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가정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는 홀 시어머니라고 하셔서 저희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저희 집안이랑은 경우가 전혀 다르죠. 저는 이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안타깝게 일찍 죽은 것뿐이에요. 아니, 어디 이혼 가정이랑 비교를 하나요? 엄마도 어쩔 수 없이 표정이 굳어지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게 표시가 나는데, 예랑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엄마를 말리지도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나서서 예비 시모한테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부시럭거리며 가방에서 뭘 꺼내더라고요. 전 처음에 무슨 수첩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말들을 잔뜩 해놓고 기세를 몰아 예단 리스트라도 대단하게 뽑아온 건가 싶었죠. 그런데 수첩이 아니라 두툼한 봉투였어요. 그걸 저와 저희 엄마 앞에 툭 던지듯 꺼내놓고서 예비 시모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현금으로 500만 들어왔다. 진영이, 네가 그동안 수고한 거 생각해서 만들어 온 거야. 이거 받고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라.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현금 얼마요? 결혼을 없던 거라고 하라니요? 얘가 왜 사람을 두 번 말 시키려고 그래? 아니, 다 알아들었잖아. 파혼이라고, 파혼. 이쯤에서 서로 앞내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연락도 안 하는 게 좋겠어. 아니 이게 무슨 상견례 자리라고 나왔더니 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자네도 알고 있었나?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어머니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파혼하라고 하시는 건 못 들었냐고. 저와 엄마가 예랑이를 향해 다그치듯 물었지만 예랑이는 저와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예비 시모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겁니다. 꼴을 보아하니 예랑이도 예비 시모와 같은 생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이런 기막히는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툼한 봉투에 현금으로 500만 원 넣어온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돈 500만 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 줄 아세요? 예랑이 본과 4학년 등록금을 제가 500만 원 보내줬었거든요. 예랑이가 다니는 학교가 지방 국립대라 의대 1년 등록금이 600만 원 좀 넘는 수준이었으니 솔직히 제가 다 내준 거나 다름없었죠. 당시 저한테 그 정도 여유가 있었기에 좋은 마음으로 해줬던 것이었고 예랑이와 애비시모도 고마워하며 그 돈 금방 보답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돈 갚는다 이거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제가 해준 게 얼만데 일방적으로 파혼 선언하면서 딸랑 그 돈 500만 원 만들어 와서 내놓는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결혼 준비하던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당하게 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본전 생각까지 나게 하는 것도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전 그야말로 뚜껑 열려서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버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조용히 저를 말리시더니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적도 없고 애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 알겠다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파혼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도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 저도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했고 거기서 난리 쳐봐야 저만 더 비참해진다는 생각에 저 또한 엄마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나도 아쉬울 것 없다고 나 싫다는 사람이랑 나도 결혼할 마음 없다 하면서 파혼하자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러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분풀이라도 더 하고 나왔어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엄마, 아깐 왜 그렇게 나를 말린 거야? 대응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랑 목소리 높이고 얼굴 붉혀 싸우면 뭐해. 그래봤자 그 인간들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더라. 내가 지금 이렇게 분해 죽겠는데 모양 빠지는 게 문제야? 엄마가 내 대신 나서서 싸워주지는 못할 망정 말리긴 왜 말려. 그러니까 글쎄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그런다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타격이라도 가겠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라면 의뢰 이런 상황에서 딸보다 더 열받고 앞장서서 난리 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만 정말 어쩜 그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 엄마가 그러는 거 같아? 진영아, 엄마는 그때도 지금도 너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생각? 무슨 생각이 있다는 건데? 엄마 정말 무슨 좋은 수라도 있는 거야? 너무 침착해 보이는 엄마 모습이 서운하기도 했죠. 늘 바빴던 엄마였으니 저를 키운 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정말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가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그 아저씨가 예랑이가 전공의 과정에 합격한 그 대학 의대 교수이자 의사였던 겁니다. 예랑이가 원하는 전공에 합격하려고 모교에 지원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다른 대학에 지원했었는데 그게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가 교수로 재직하는 학교였대요. 뭐? 그럼 엄마는 걔가 그 대학 의과대학에서 전공해야 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놀랐겠네? 좀 그랬지. 그때 너한테만이라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어. 상견례라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얘기도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랬지. 사실 내가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마침 그런 인연으로 엮이게 됐으니 좋은 분위기에서 말할 참이었어. 근데 이젠 그 얘기가 좀 다르게 전개되겠지. 뭐야 정말. 엄마는 나한테만이라도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너 혼자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도 괜히 비밀 지키라고 짐 지우는 것 같고 그랬어. 그래서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보다 그 아저씨가 의사였단 말이야? 교수라고는 했어도 의사라고는 안 했잖아. 뭐 교수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의사로 불리는 것보다 교수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해. 사실 저는 엄마가 만나는 분과도 교류가 거의 없었고 궁금해한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저 교수라는 것 정도를 알고는 있었는데 의대 교수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여간 엄마와 저는 그 아저씨의 조언을 받아 예랑이의 만행을 그 학교 의과대학 학장에게 투서를 통해 폭로했고 학교 익명 게시판에도 똑같이 폭로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예랑이의 전공이 과정 합격이 무효화됐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일이 사실이라고 증인이 되어주셨고 그런 부도덕한 학생을 받아서 학과 명예를 더럽힐 이유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학장님을 설득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예랑이가 제게 모교 교수들이나 선후배, 동기들 험담한 메시지들을 예랑이 모교에도 다 까발렸어요. 모교에서도 예랑이가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료계 네트워크도 워낙 촘촘하기로 유명한 거 아시죠? 삽시간에 예랑이는 신상 다 털리고 그 바닥에서 쓰레기로 낙인 찍히게 됐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저는 여전히 분이 덜 풀리는 것 같았는데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랑이 그 인간이 저랑 결혼 준비하면서 파혼할 생각을 하고 그 사이 성까지 봤던 겁니다. 예비 시모가 중매쟁이 통해서 만든 자리인 것 같았는데 예랑이는 선보고 분위기 좋게 혼담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이에요. 제가 다 까발려서 예랑이의 실체를 알게 된 예랑이 동기들이 제게 앞다투어 그 사실을 알려주던걸요. 친절하게도 상대 여자 연락처는 물론이고 중매선 중매쟁이 연락처까지 넘겨주길래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잘 활용했죠. 저는 그 상대 여자와 그 집안에도 예랑이와 파혼한 전 약혼녀라고 저를 당당하게 밝히고 모든 과정을 타임라인 비교해하며 다 폭로했어요. 그러니 그쪽에서도 난리가 나서 당연히 파혼을 요구했겠죠. 중매쟁이 역시 다시는 예랑이 중매 안 선다고 하면서 중매쟁이들 바닥에도 소문 쫙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한바탕 파혼 후폭풍이 몰아치고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을 맞던 주말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모처럼의 여유를 함께하는 늦은 아침으로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세상에 예랑이었던 그놈이 전 예비 시모와 함께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파혼 후 그 사람들이랑 다시 마주할 일은 다시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다시는 우연으로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젓이 찾아올 줄은 몰랐죠.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말입니다. 엄마도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것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왔냐 하며 굳이 상대할 필요도 없다고 대꾸할 것도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전 예비 시모와 파혼한 예랑이의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이고 사부인 안사돈 안에 계시는 거 다 알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누나 나야 나랑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응? 문 안 열어주시면 열어주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잠깐이라도 좋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누나. 아 제발 누나.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못 들은 척하려 했지만 옆집에서 문을 열고 나와보는 소리가 들리질 않나. 상황이 여러모로 곤란한 거예요. 엄마 어떡해. 동네 창피하잖아. 그냥 잠깐 들여놓고 난리쳐서 쫓아내는 게 낫지 않아? 못하러 저것들을 우리 집에 들여.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 저것들 기세를 좀 봐. 경찰 불러 신고해도 또 찾아올 거야. 그러면 뭐 접근금지 신청이라도 할 거야? 아유 정말 사람 귀찮게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그럼 문 열어주고 분명하게 말해서 다시는 못 오게 하자.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한숨을 쉬면서 문을 열었고 전 예비 시어머니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이고 사부인을 외치더니 파혼한 예랑이는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달려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누나 고마워. 이렇게 문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아 그놈의 누나 소리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부르지 말아줄래? 나 너한테 누나라고 불리고 싶은 생각 없어. 아 그래도 누나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 누나 소리 빼면 할 말 못하니? 그거 못하겠으면 지금 그냥 나가. 아유 이 애는 정말. 너 좀 가만히 있어봐. 저 사부인 세상에 제가 그렇게 대단한 분을 만나시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것 보세요. 저도 사부인 소리 듣기 싫은 건 매한가지고요. 몰라봐서 죄송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배경이 아니었으면 저나 제 딸을 그렇게 무시했던 게 뭐 별 문제 없다. 그런 소린가요? 아니요. 아유 그럴 리가요. 아니 진영이 어머님이 만나는 분이 그런 분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그런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다 필요 없고요. 이제 와서 그런 걸로 더 들을 얘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이지 엄마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글쎄 그런 소리 더 듣고 싶지도 않다니까. 이제 와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딴 소리나 하려고 온 거니? 그게 나 이제 정말 끝장이야. 다 끝났다고. 너 어떡해. 나 좀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더러 널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니? 뭘 도와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도와달라고 하는 파혼한 예랑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예비 시모도 상견례 날 그렇게 한껏 차려입고 나왔을 때의 모습은 어딜 갔는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몇 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인 게 그제야 제 눈에 보였어요. 당당했던 기세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인물 좋다 소리 듣던 파혼한 예랑이의 멀끔한 모습도 온데간데 없었죠. 눈 밑이 시커멓게 패인 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꼴도 보기 싫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다가 그제야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뿐이에요. 제발 부탁해. 나 좀 살려줘. 내가 네 목숨줄이라도 붙잡고 있니? 뭘 살려달라는 거야? 네 말대로 다 끝장난 거라면 그냥 받아들여. 어떻게 그래. 내가 몇 년을 개같이 고생한 건데 어떻게 포기를 하냐고. 누나가 나서서 오해를 좀 풀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냥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만 해줘.
그래, 진영아, 부탁이다. 내 아들 이렇게 만드는데 네 역할이 얼마나 컸니? 그러니까 내 아들 목숨 살리는 것도 네가 좀 나서주렴. 기가 막혀서 들어줄 수가 없네. 내 딸 인생 갈아서 뒷바라지 했다가 뒤통수 맞은 것도 분해서 죽을 판인데 뭐가 어째요? 대개 아들 인생 끝장나게 생긴 걸 왜 내 딸한테 AS 해달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그 예정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라고 하셨어요? 제가 뭘 어쩌길래 이렇게까지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당한 일이 뭔 줄은 아시죠? 나 정말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어디에서도 나를 안 받아준다고. 이 바닥에 소문이 얼마나 나쁘게 퍼졌는지 지방대학에서도 소문이 다 난 것 같아. 소문이 나쁘게 퍼졌어? 다 네가 저지른 일들일 텐데. 난 하나도 더 못해서 부풀린 거 없고 사실대로만 밝혔을 뿐이야. 그래, 맞아. 다 내가 잘못한 거지. 그치만 숨구멍은 뚫어주고 쫓으라는 말도 있잖아. 나 정말 죽는 일만 남았어. 지금 뭐 나 협박하니? 아유, 정말 찌질하다. 할 말이 없게 만드네. 정말이지 하다 하다 자기 엄마까지 데려와서 죽을 거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그렇게 희생하며 뒷바라지를 했었나 싶은 생각에 아찔했어요. 그런 인간인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인간이 아무리 간절하게 빌고 무슨 소리를 하며 겁을 줘도 제 귀에는 동네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한 소리로밖에는 안 들렸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인간을 내려다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전 예비 시모가 다시 나서는 겁니다. 내가 너처럼 똑부러지는 애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유 다 내 잘못이다.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해서 선자리를 만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도 욕심이 나더라고. 다 내 잘못이고 내 아들은 죄가 없어. 그러니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진영아 부탁이야. 그렇게 쉽게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깔보시던 분은 어디 가셨나요? 그런데요. 일단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이미 질러놓으신 게 너무 많아서 수습이 안 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나는 너 도와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고 네가 아무리 망가져도 널 감싸줄 이유는 더더욱 없어.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 정말 죽어?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나는 네 인생 책임질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내가 누나한테 진 빚 앞으로 두고두고 갚으면서 정말 잘할게.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어우 야 무서운 소리 하지도 마. 내가 너 같은 애랑 다시 어떻게 해볼 것 같아? 앞으로 잘할 필요 없으니까 말 나온 김에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바쳤던 거 지금 돈으로 다 갚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뭘 갚으라는 거야. 그건 내가 이미 500 만들어서 줬잖니. 제가 쓴 돈이 얼만데 등록금 500 보탰던 거 딸랑 내놓고 입 닦으려고 하셨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뒷바라지 했던 거지. 파혼했으니까 돌려받아야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서로 깔끔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깔끔한 거죠. 아유 얘 아니 무슨 네가 좋아서 해줬던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어머 아깐 그렇게 비시더니 또 돈 얘기 나오니 또 얼굴이 달라지시네. 정식으로 파혼 소송이라도 걸까요? 서로 불필요한 소모전 하지 말고 알아서 내놓는 게 좋을 거예요. 야, 너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저는 파혼한 예랑이한테 미련 따위 한 조각 남은 게 없었고 이미 정 떨어진 지도 오래였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니 파혼한 예랑이는 제 말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돈 갚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또 저더러 도와달라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 전공의 과정 받아주는 곳 없으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에 지원해서 그 월급으로라도 꼬박꼬박 갚으라고 했어요. 결국 어디 받아주는 곳도 없고 군대는 다녀와야 하는 것이니 입대했다고 하네요. 제가 하도 난리를 쳐놔서 군대에서 월급 받은 것들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군복무하고 나오면 어디 시골에라도 내려가서 페이닥터 하며 살겠죠. 의사 못 구해서 난리인 병원도 많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좋은 마음으로 일하며 살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제 나이 30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알콩달콩 제 가정 꾸리며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랬던 제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저는 아직 젊잖아요. 지금부터는 남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저 자신만의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고 싶어요. 그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 변심했던 게 천운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런 사람들인 것도 모르고 결혼했다면 아마 저는 한참을 더 제 인생을 저당 잡혀 희생만 하고 살다가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야 저 자신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도 저 이만하면 잘 대처하고 또 제대로 된 교훈도 얻은 거 아닐까요? 엄마랑 사이도 한결 더 좋아졌고 엄마가 만나는 분과도 자연스레 가까워져서 그런 것들도 제게는 훨씬 좋아진 것들이에요. 이제는 정말 더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제게는 큰 위로와 응원이 된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 겪지 마시고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께 인사부터 올립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시절 큰 아픔을 겪고 일어나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가꾸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 역시 제 인생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렇게 흘러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 인생 역시 그렇게 활짝 피어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영화같이 펼쳐질 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라는 단어와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충청도 외곽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을 제 고향이라 여기며 자라왔기 때문이죠. 집은 기와지붕 아래 오래된 한옥이었고 비만 오면 마당부터 침수가 되기 일쑤였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구석마다 눅눅한 공기가 가득했지만 그곳이 저희 세 자매가 함께 잠들고 함께 웃던 가장 포근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막노동을 하시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일찌감치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 뒤로는 온돌 위에 누워 지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 떡을 만들어 파셨어요. 떡 살 돈조차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한 조각만 사도 맛있어요 하고 말씀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하네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큰언니 덕분이었어요. 언니는 원래 대학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공부도 잘했고 담임 선생님도 장학금 이야기까지 꺼내셨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너는 꼭 대학 가. 나는 괜찮아. 작년은 집안부터 일으키는 사람이래. 언니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대학을 포기하면 어떡해.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언니는 학업을 포기하고 동네 식당에 취직해서 제 학비를 대줬어요. 그 시절에는 고등학교에도 일종의 등록금처럼 운영자금이라는 걸 내야 했거든요. 그런 걸 내지 못해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예 일찌감치 공장에 들어가거나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머리도 성적도 딱히 특출나지 않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수업 듣고 가끔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 떠는 것이 즐거웠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집은 항상 조용했어요.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어딘가 날선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엔 엄격한 분이셨지만 사실은 자신이 집안에서 무능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가 가장인데 다들 날 우습게 알아보는 거 아니야? 하루는 막내가 설거지를 안 했다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사실 아버지가 화내고 싶었던 대상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삶 전체가 화나고 분했던 거겠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몸이 불편하신 걸 뭐라 한 게 아니라 자격지심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그 말들이 싫었죠. 그래서 일부러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췄어요. 늦게 집에 가면 괜히 눈치 볼 일도 적고 아버지 잔소리도 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언니랑 막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는지는 저는 미처 몰랐어요. 너는 학교에서 공부나 열심히 해. 우리야 뭐 집안일이라도 도와야지.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언니는 항상 웃으며 말했지만 손끝은 늘 갈라져 있었고 떡 반죽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바닥에선 늘 떡가루 냄새가 났어요. 막내도 어려서부터 언니를 따라다니며 살림을 배워야 했고요. 그래서 가끔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내 가족은 얼마나 더 많은 걸 감내해야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도망치듯 학교로 향하는 제 뒷모습을 누가 본다면 모순이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학교 성적표를 보면 늘 중간쯤, 그러니까 눈에 띄지도 그렇다고 아주 뒤처지지도 않는 그런 아이였죠. 하지만 딱 하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어요. 바로 손재주였죠. 중학생 때부터였어요. 동네 이모들이 저를 보면 손을 내밀며 말하곤 했어요. 윤정이 너 이 손으로 사람 살리겠다. 네일 아트 한번 해줘봐. 그 말이 농담 반 진담 반인 걸 알면서도 저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연습 삼아 이모들 손톱을 다듬고 색칠을 해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다들 감탄했죠. 저는 그게 재미있었고 동네 이모들이 모여있는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거기서 손톱 정리도 해보고 고데기도 만져보고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주말마다 동네 미용실에 보조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빗자루질만 했지만 어느새 손님 머리를 감기고 말리는 것쯤은 자연스럽게 익혀버렸어요. 딱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원장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윤정이 너 손이 참 야무지다. 다음엔 드라이도 한번 해보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대학이 아닌 미용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등록할 땐 솔직히 조금 떨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단단했어요. 낮에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고 밤에는 자격증 수업을 들었죠. 하루에 14시간씩 움직였지만 이상하게도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내가 돈을 벌게 되면 엄마 허리 좀 펴게 해드려야지. 제게 제 하나뿐인 꿈이었어요. 제가 미용을 하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울었어요. 언니야, 왜 울어? 내가 미용하는 게 싫어? 언니가 말을 했던 대로 대학에 갔어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래? 근데 언니야, 나 미용이 정말 하고 싶어. 아니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맞지. 그냥 언니는 네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그랬어.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는 게 그런 게 편하고 좋으니까. 너는 손도 예쁜데. 그땐 언니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그제야 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공장에서 기계 앞에 서서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걸 알아도 꾹 참으며 저를 뒷바라지하던 언니. 그 언니는 자신이 겪었던 고생을 저만큼은 하지 않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용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사람 머리를 자르고 말리는 일,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윤정 씨는 어린 나이에 어쩜 이렇게 손이 야무지고 그래? 웃는 것도 예쁘고 손님들한테 잘하기도 하고. 남자친구는 있어?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남자친구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 내가 윤정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조카 한번 만나볼래? 애가 성격도 좋고 성실해. 지금은 일 때문에 잠시 이 동네에 내려와 있는데 어때? 그 단골 손님이 바로 제 전 남편의 고모님이셨어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그분은 몇 번이나 제게 조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2년이면 멀어도 닿는 법이다. 서울에 있긴 하지만 충청도에 친척들이 다 살고 있어서 자주 내려온다 하면서 꼬시더라고요. 고모님의 적극적인 권유 덕분에 거절을 더 이상 하기도 뭐해서 결국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됐죠. 그렇게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서울에 있는 한 중소기업의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깔끔하게 정장을 입은 모습이 첫 인상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소개팅이야 어디 한 번으로 끝나겠지 싶었어요. 사는 곳도 멀고 애초에 장거리 연애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서울로 돌아간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해왔어요. 잘 들어갔어요? 오늘도 바빴죠. 손 아프지 않게 핸드크림 잘 바르고 보습도 해줘요. 윤정 씨는 손이 예쁘던데. 짧은 문자 하나에 괜히 웃음이 나고 피곤한 하루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이후 제 인생의 또 다른 방향을 열어주게 될 줄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전 남편은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그와 주고받는 메시지, 통화, 주말마다의 만남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졌고요. 우리는 서울과 충청도를 오가며 연애를 했어요. 주말이면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서로의 품에 안겼죠. 날이 추운 날엔 손을 꼭 잡고 버스 정류장에서 떨다가도 서로의 얼굴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주말마다 완복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내가 일이 늦게 끝나서 매번 미안하네. 힘든데 윤정 씨 얼굴 보면 또 다 괜찮아져요. 아쉬운 사람이 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눈빛에는 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비교적 빠르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했을 때 사실 저는 전 남편보다 전 시어머니가 더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서울 본가에 갔을 때 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어색한 시간이 흘렀고 그러다 불쑥 물으셨어요. 우리 시누이한테 고졸이라고 들었는데 네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니? 어머니는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시고요. 아버지는 지금은 일을 안 하세요. 사람은 좋다고 칭찬을 그렇게 하더니만 가진 게 없어서 그랬구나. 아니 우리 시누이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뭐야. 소개를 해줘도 이런 애를 해줘 진짜.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어깨를 한없이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날따라 아버지가 그렇게 아픈 허리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워 계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 시어머니께 어떤 기대도 품지 않았어요. 다만 그분의 냉담한 반응을 보며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저를 다잡아 주었고 저는 그 말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사위를 떠받들어 주었어요. 이 결혼이 딸에게는 더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언니는 본인이 공장에서 몇 년을 일하며 모아온 돈을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쥐어주었고 저는 그 돈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당일 허리가 좋지 않으신 아버지를 부축해 예식장 복도를 걸었어요. 저보다 먼저 예식장에 와서 분주하게 손님을 챙기고 있던 언니를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제게 엄마였고 아빠였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잖아요. 그런 언니가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제 결혼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고 동시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꼭 행복하게 살겠다고,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을 만들겠다고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너무도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었죠. 저에게 주어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고 저는 그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은 결혼 당시 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양가 모두 여유롭지 않았기에 우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전시댁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합가를 하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살게 되자마자 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히기 시작했어요. 아휴, 사람이 결혼을 잘해야 하는데 너무 기운 집이랑 결혼을 해도 안 되는 법인데 말이야. 얘 너는 땡 잡은 거다. 우리 진우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고 내조나 잘해. 알았어? 제가 이 발목을 뭐하러 잡겠어요. 잘할게요, 어머님. 있는 집 자식이랑 결혼을 시켰으면 아유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아휴. 이런 말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려왔어요. 그 시절 제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 전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시부모님 상을 차렸어요. 따뜻한 국, 반찬 3가지, 밥까지 차려놓고 식사를 마칠 때쯤이면 재빨리 식기를 정리했죠. 얘 국이 짜다. 너는 이걸 먹고도 속이 멀쩡하니? 아유 가나나 제대로 못 맞추는 며느리라니 이거 어쩌면 좋아 정말. 전 시어머니의 평가는 언제나 날카로웠어요. 칭찬을 받는 날보다 지적을 받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속으로만 삼켰어요. 장을 보고 하루 3번 식사 준비에 설거지까지. 하루의 끝자락에 겨우 저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오는 건 밤 10시가 다 된 후였죠. 그때쯤이면 손가락은 붓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전 남편은 별 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당연히 네가 할 일 아니야. 엄마가 나 키우면서도 다 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전 남편이 저를 그렇게까지 무심하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 모든 노력과 애씀은 그냥 해야 하는 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만큼 외로웠는데 저는 어디에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통제 때문이었지요. 친정에는 자주 연락하지 말어라.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척만 붙으면 뭐해. 이젠 시댁 사람이잖니. 남편 기죽이지 말고 그쪽 집안은 이제 발 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깔았어요. 대꾸하지 않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언니에게는 그럴 수 없었어요. 언니는 제 삶의 유일한 숨구멍이자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연락을 자주 하고 싶었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을 망설였고 결국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은 적도 많았죠. 저는 속이 상할 때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물을 틀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울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 할 수 있다고, 잘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면서 또 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사람의 참음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더라고요. 그 끝은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시작됐어요. 회사를 그만뒀다니? 아니 여보 진우 씨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몰라 나 사업할래. 회사 다니고 싶지 않아. 뭐뭐하다는 생각이 들진 몰라도 투자부터 시작해보려고. 이참에 크게 벌어보자고. 당신도 고생만 했잖아. 이제 좀 펴보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무모한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할 틈조차 주지 않았고 이미 계약을 마치고 대출을 받아 시작해버린 뒤였어요.
시작부터 준비도 없었고 현실성도 없었어요.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 카드값, 대출이자 쌓여가는 빚.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정말 지옥 같아졌던 건 아무리 버티고 참아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결혼 후에 제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고 동시에 훨씬 더 숨 막혔어요. 전 시댁은 서울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고 전 남편의 방은 그 중에서도 2층 맨 끝방이었어요. 신혼부부라고 해서 따로 분리된 공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문을 열면 좁은 복도 건너편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방이 있었죠. 새 신부로서의 설렘이나 배려는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 곧바로 전 시어머니의 눈길이 닿았고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에도 누군가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매번 느껴야 했어요. 윤정아, 그 배추김치는 우리 집 식성대로 양념해라. 그렇게 달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기분도 모르니? 밥은 물을 한 컵 더 넣어야 해. 이 밥솥은 오래돼서 불 조절 잘해야 한다. 사소한 것도 하나하나 간섭하셨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근데 점점 그 선이 확장되더라고요. 너는 애 낳고도 계속 일할 생각이니? 우리 집은 며느리 일 시키는 집 아니야. 겉으로는 일 시키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말의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어요. 밖에서 일은 하지 말고 집안일은 당연히 제가 하라는 뜻이었죠. 결혼 전에 전 남편은 저에게 분명히 결혼을 하고 나서도 미용 기술을 살려야 한다고 나중에는 제 이름으로 된 가게도 내주고 싶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이 달콤한 위로가 됐었고 이 사람이 저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손으로 땀을 흘려 쌓은 기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도 이해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그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전 남편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죠. 우리 엄마는 며느리는 집안 살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은 그래서 애 낳는 게 먼저야. 그럼 전에 내 가게를 내준다던 말은 뭐였어? 아, 그것 좀 그만 좀 해라. 나중에 여유 생기면.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 그렇게 간단하게 말을 바꾸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전 남편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게 배려나 묵묵함 때문이 아니란 걸 저는 곧 알게 됐어요. 말이 없다는 건 무심함과 무책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는 걸요. 지금은 형편이 안 된다던 사람은 정작 매달 카드값으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며 용돈까지 깎아놓고선 친구들과 술자리는 매주 빠짐없이 챙기더라고요. 당신 이번 달에도 카드값 많이 나왔던데 어디 다녀온 거야? 지금 우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내가 뭐 허튼 데 쓰는 줄 알아? 투자하잖아, 투자. 비즈니스 미팅이었어. 요즘 일 많다고. 저는 믿으려고 했어요. 사업 때문에 바쁜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전 남편 휴대폰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호기심이나 의심 때문이 아니라 전 남편이 제 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서 잠시 봤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안엔 분명히 룸살롱 이름이 있었고 접대 준비 끝났습니다. 라는 문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이거 무슨 문자야? 지난번에 저녁 미팅 갔다던 날 혹시 룸사롱 갔어? 그러자 전 남편은 한순간에 정색을 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씨, 왜 남의 휴대폰을 뒤지고 난리야? 야, 내가 밖에서 어떻게 돈 벌어오는 줄 알아? 그런 거 못 참고 내 마누라로 살 수 있겠냐? 당신은 내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전 남편은 성질을 확 부리고는 본인 휴대폰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언니한테 말하고 싶어도 걱정만 끼칠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제가 전 남편 기 죽인다고 핀잔만 줄 게 뻔했고요. 결혼이란 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집에서의 삶은 철저히 적응이 아니라 복종이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를 부엌 한켠으로 몰래 부르셨어요.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이 서 있었죠. 그리고는 마치 점수를 매기듯 제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너 우리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그걸 생각하면 내가 다 안쓰러워가지고 눈물이 나.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바빠서 김장도 늦게 하고 반찬은 또 왜 시판 반찬을 사서 올려놓니? 며느리면은 며느리답게 좀 해라. 아유, 어차피 네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거겠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딱히 반박할 자신도 없었고 말해봤자 또다시 되돌아올 건 비아냥과 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배운 게 없어서라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모욕적으로 들리던지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그동안 가만히 참아왔는데 왜 점점 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랍장을 열었어요. 깊숙이 숨겨두었던 미용가위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에 쥐자마자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이건 제 꿈이자 제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내가 참고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할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어느 쪽이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전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시부모님의 아침상을 차렸어요. 전날 밤에도 전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늦게 들어왔고 옷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죠. 화장실에서 몰래 세탁기를 돌리며 옷에 밴 냄새를 지우려 애쓰는 동안 저는 전 남편이 여전히 카드값으로 200만 원 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엔 고작 3천 원이 남아 있었어요. 여보, 나 지금 통장에 3천 원밖에 없어. 생활비 좀 더 줄 수 있어? 그런 것도 하나 똑바로 관리를 못하냐? 아, 어떻게 통장을 바닥까지 비우냐? 그럼 내가 무슨 수로 다 메꿔? 그 말에 저는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루 세끼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전기세 아끼려고 세탁도 야간에 돌리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게 다 제가 탓받을 일이었나요? 말을 삼키고 돌아서던 그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화면에 미리 보기가 떴고 저는 원치 않게 그걸 보게 됐어요. 당신이 사준 목걸이 하고 나갈게요. 오늘도 보자마자 뽀뽀부터 해줘요. 하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끝에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얘졌죠. 미리 보기에 뜬 방금 그건 뭐야? 여보, 이 문자 누구야? 왜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그래? 너 병이냐? 왜 사생을 하나 제대로 지켜주질 못하냐? 당신은 내 폰 볼 자격도 없어. 사생활이라고? 지금 그게 바람 피우는 게 사생활이야? 그럼 나는 내가 이 집에서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는 건 뭐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숨 좀 쉬고 싶다고. 전 남편은 본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뻔뻔하죠? 자기가 눈을 돌리게 된 것에는 제 탓도 있다는 겁니다. 바람을 피운 새끼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전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울지 않았어요. 제 처지가 너무나도 화딱지가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등바등 어떻게든 전 남편에게 전시댁 식구들에게 예쁨을 받고 싶어서 노력했던 지난 날이 너무 바보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방에 틀어막혀서 모든 것에 손을 놓고 울고 있는데 그날 저녁 저는 또 한 번 인생이 뒤흔들리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언니가 암이라는 겁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저는 정말 여태까지 제가 겪은 슬픔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제가 지지하고 있는 땅이 뒤흔들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암이라니. 언니,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왜 병원은 안 간 거야? 왜? 나야 뭐 공장에서 일하면서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잖아. 아니, 늘 그랬던 것처럼 아픈 줄로 알았지. 그냥 조금 피곤하구나 하고 말았는데 암일 줄 알았겠니? 언니, 병원에서는 뭐라는데
고칠 수 있대? 나을 수 있대? 전이도 돼서 모르겠대. 언니 지금은 좀 괜찮아. 병원 와서 약 먹고 치료도 받고 하니까 나아지는 것 같아. 아우 얘 너무 걱정하지 마. 언니는 끝까지 제 걱정뿐이었어요. 바보 같은 년 언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이 집안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신경 한번 써주지 못했던 지난 날이 너무나도 후회가 됐죠. 언니는 제게 엄마였고 아빠였고 친구였어요. 그런 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저는 전 남편 카드값이나 눈치 보기에 바빠 알지 못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참는 것, 숨기는 것, 희생하는 게 더는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바람이고 뭐고 그 순간 저에게 중요한 건 언니의 병세였어요. 언니가 암이라니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멍해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멍하게 있다 보니 실수도 잦아졌던 것 같아요. 냄비에 찌개를 태우기도 하고 밥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그랬죠. 아니 너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갔니? 반찬도 맨날 태우고 밥도 서리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님 우리 언니가 암이에요. 많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정신이 좀 없었어요. 저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어디를 가 이게 미쳤나? 네 집이 여긴데 어딜 간다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전 남편에게 말을 해서 며칠간 충청도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인간도 사람인데 우리 언니가 암이라는데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언니가 저 결혼할 때 가진 돈 다 보태주었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 며칠 좀 다녀올게.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올게. 언니 옆에서 시간도 보내고 병간호도 하고 싶어. 일주일? 아 그러면 밥은? 밥이라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은 지금 우리 언니가 아프다는데 밥이 먼저야? 아 너 충청도 간다고 해서 혹시 친정에 돈이라도 쥐어주고 오려는 심산이면 아예 가지를 마라. 솔직히 네가 이 집에 시집 오고 한 게 뭐가 있냐? 아니야 아까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가겠다는 거냐? 아이고 내 속이야. 어찌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는 그 가난한 집 딸 우리가 어떻게든 잘 굴려 먹어보자고 시집 오라 했더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거 완전히 골칫덩이네. 너 친정에 돈 줄 생각하지 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가족이에요. 제 가족이라고요. 어머님 가족이었어도 이럴 거예요? 어디서 이게 바락바락 말 대답이야.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결혼하면은 친정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아 됐어. 나도 매번 집에 와서 이런 피곤한 개싸움 하는 거 싫다. 그럴 거면 아예 짐 싸서 친정으로 가. 그래. 3년을 살았는데도 애 하나 못 낳은 거 보니까 이 집에서 너 쫓아내라는 뜻이었나 보다. 아유 짐 싸서 나가. 그 말뜻 뭐야? 지금 뭐 이혼하자는 거야? 나보고 영영 친정으로 가라고 짐을 싸서? 그 순간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래, 솔직히 너도 내가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그 여자 서울대 나왔어. 너랑은 다르게 아주 똑똑하다고. 나한테 사업 아이템도 하나씩 던져주고 나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여자야. 네가 내 인생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 말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을 버리듯 말할 수 있는 건가 싶었죠. 정말 허무하게 그렇게 쫓겨났어요. 남편은 재산도 없었고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제가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 모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결국 위자료랍시고 간신히 받은 돈 1,000만 원을 들고 서울 강북의 미아 삼거리 근처 반지하 원룸을 구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습한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혼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매트리스 하나 깔면 걸을 공간도 거의 없는 비좁은 방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다행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넓으면 허전할 것 같았거든요. 낮에는 근처 작은 동네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했어요.
샴푸하고 수건 개고 청소하며 하루를 보냈죠. 그리고 밤이 되면 인근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작은 접이식 의자를 놓고 노인분들 커트를 해드렸어요. 할머니, 커트 해드릴까요? 5천 원이에요. 손에 익은 가위질을 하며 그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나마 위로였어요. 아가씨 손이 야무지네. 어디서 일해? 근처 미용실이요. 밤에는 여기서도 조금 해요. 그래, 참 착하게 생겼다. 힘들어도 이겨내. 아가씨는 잘 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하루를 견딜 수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손끝은 갈라졌지만 그래도 저는 그곳에서 아주 작게나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저에게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당시 일하던 미용실의 원장님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어요. 원장님, 혹시 미용실 한쪽 공간 잠깐만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눈썹 문신을 좀 해보려고요. 그거 괜찮대. 요즘 워낙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거 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많잖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시술이니 뭐냐면서 말이야. 그래도 수료증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던데요. 요즘은 병원에서도 이 눈썹 문신 시술을 따로 한대요. 강남의 피부과 같은 곳에서요. 암암리에 다들 하나 봐요. 혹시나도 윤정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그랬지. 그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싫으시면 안 할게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암암리에 다들 한다며. 윤정 씨 손이 야무지고 성실하니까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강남 피부과에서도 하는 시술을 하는데 우리 미용실이라고 안 되겠어? 눈썹 문신은 요즘 뜨고 있다던데 잘 되면 좋지. 대신에 깨끗하게 쓰고 그 손님들 불편하게 조심하자.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절대로 민폐 끼치지 않게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미용실 한쪽 구석에 작게 천을 둘러 공간을 만들고 조심스레 눈썹 문신 시술을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엔 긴장도 많이 됐어요. 가위질을 손에서 놓은 지 오래였고 미용은 기술이라는 게 한순간에 확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 커트부터 시작하려면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눈썹 문신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블루오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자격증도 비교적 빠르게 취득할 수 있었고 기존의 미용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도전할 만한 분야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곧장 퇴근 후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준비했고 주말엔 모의 시술을 연습하면서 하루하루를 쪼개어 살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고객이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지인 소개 미용실 단골의 추천으로 시작됐고 시간이 지나자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 말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저는 어느새 샵인샵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별거 아닌 작은 공간이었지만 거기엔 제 열정과 노력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고비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버거운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울고 나서는 바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내일 고객을 위한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을 정직하게 묵묵히 치열하게 살아낸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지옥 같던 시절 저를 사지로 내몰았던 전 시어머니였어요. 그것도 강남의 한 유명 피부과에서 말이죠. 저는 그날 간단한 상담을 위해 병원에 들렀어요. 대기실에서 문을 보고 있던 찰나 낯익은 실루엣의 여자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얼굴은 스카프로 덮여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너 윤정이니? 그 목소리, 그 눈빛. 순간 전 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니, 어머님? 어머님이세요? 그 순간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거만한 표정으로 말을 뱉었죠. 아니 네가 여긴 왜 와? 강남 피부과엔 웬일이야? 돈도 없는 거지년이 병원비는 있냐? 무슨 꼴에 강남 피부과야?
대기실이 살짝 술렁였어요. 그 말투, 그 어조 여전했죠.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하나 생각하며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우리 병원 실장님이 다가오더니 밝게 인사를 했어요. 병원장 사모님 어서 오세요. 지금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원장실로 가시면 돼요. 그 한마디에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모님?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네가 지금 이 병원 원장 사모라고? 그 사람이 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말을 더듬었죠. 저는 그제야 작게 웃으며 아주 작게 콧방귀를 뀌었어요. 예, 뭐 그렇게 됐어요. 저 이 병원 원장님의 아내예요. 여기는 제가 관리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 운영을 함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순간 그분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죠.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극적으로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지난 10년의 눈물과 고통, 좌절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다. 애도 못 가지고 멍청하게 굴던 네가 이 병원 원장 사모가 됐다는 소리를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신 거겠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저라고 변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으셨어요. 병원 대기실은 적막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그 모든 시작은 미용실 구석 한켠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 천을 둘러 만든 나만의 자리. 미용실 원장님의 허락을 얻어 조심스럽게 눈썹 문신 시술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시술이 기가 막히다고 소문이 났고 하루에 한 명, 이틀에 한 명, 그렇게 서서히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금도 잊지 못할 그날, 나이가 지긋한 60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굴은 붓고 피부는 예민해 보였지만 눈매는 또렷했고 발걸음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가씨가 그 눈썹 문신 잘한다는 그 아가씨예요? 아니 내 눈썹 좀 봐. 이거 복구할 수 있어요? 어머, 시술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런데 보니까 색소를 조금만 빼면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우 다행이다. 친구 따라서 눈썹 문신 잘한다는 강남 피부과에서 눈썹 문신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이걸로는 어디도 못 나가겠어요. 나 좀 살려줘요.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찾아오셨을까. 저는 평소보다 1시간 넘게 정성을 들였어요. 붓기를 최소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기존의 형태를 살려 리디자인했죠. 시술이 끝난 뒤 거울을 들여다보던 그분의 눈가에 희미하게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젊은 양반 손이 아주 야무지네. 나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강남에서도 통하겠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아유, 제가 무슨 강남이에요. 거기는 또 샵 내려면 비싸잖아요. 제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진 않아서요. 그렇게 말한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실 나 강남 도산대로에 있는 피부과 원장이야. 우리 병원에도 눈썹 시술 같은 거 오픈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 근데 아무 사람한테는 못 맡기잖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쪽 손이 진짜 괜찮네. 어떻게 우리 병원으로 와보지 않겠어?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동안 좋은 말만 해놓고 연락조차 없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혹했어요. 누구나 그런 제안을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겠어요? 다음 날 주소를 받아 찾아간 그 병원은 정말 대형급 피부과였어요. 진짜였어요. 정말 그분은 원장이셨고 상담실에는 예약 대기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 있었어요.
저에게 정식으로 샵 오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고 한 달 뒤 저는 피부과 5층 시술실에 제 이름을 걸고 입주하게 됐어요. 최고급 장비를 들여왔고 윤정 실장이라는 명패를 문 앞에 걸었죠. 실장님 오늘 VIP 예약 3건 있어요. 다 단골이에요. 예, 정성껏 준비할게요. VIP 분들이시면 전부 기업 사모님들이시죠? 실장님이 시술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이제는 뒤에서 막 몰래 예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다니까요. 대단하세요 정말. 제게 시술을 받기 위해 예약창을 기다리는 고객들도 생겼고 디자인을 예술처럼 뽑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1초 만에 마감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살아났고 이름도 생겼고 사람들도 제 손을 기억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 환자분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실장님, 눈썹이 갑자기 따끔거리는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눈가 주변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곧바로 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죠. 선생님, 지금 고객분께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즉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몇 분 뒤 피부과에서 일을 하시는 원장 선생님들 중에 남자 원장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크게 번지기 전이었고 고객님도 진정이 되었어요. 고객님께 미리 색소 성분에 대한 안내 드리셨죠? 네, 알레르기 유무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층 더 조심하게 됐어요. 시술 동의서도 보다 꼼꼼히 작성하고 상담 시간을 충분히 들였어요. 그렇게 저는 단순히 눈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얼굴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그 피부과에서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사랑도 키워나가게 됐죠. 저를 처음 스카웃 해주신 병원장님, 김미숙 원장님으로 대형 피부과를 만든 대표 원장님이셨고 그 밑으로 5명의 피부과 전문의 원장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제 고객님의 알레르기를 봐주신 것은 정현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외모도 깔끔했고 실력은 두말할 것도 없었죠. 처음 병원에 갔을 때부터 워낙 단정하고 냉철한 인상이었기에 그분이 사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이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결혼을 했다가 얼마 전에 이혼을 하신 분이었고 슬아의 자녀도 1명 두고 계셨더라고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요즘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종종 오갔어요. 그 무렵 병원에 입점하게 된 저로서는 원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제 일을 나서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어느 날엔 작은 간식을 사서 정현 원장님 책상 위에 살짝 올려두고 퇴근했어요. 별거 아닌데도 다음 날 원장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간식 잘 받았어요. 덕분에 야근할 때 당 떨어지는 거 막았네요.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도와주신 일 때문에 제가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그렇게 어색한 듯 시작된 대화가 점점 조금씩 길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식사 제안을 하셨죠.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에 마주 앉은 우리는 처음에는 병원 얘기, 시술 얘기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혼한 지 1년 좀 넘었어요. 아이는 전 저가 데리고 있지만 가끔 봐요.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싶죠. 그러셨구나. 사실 저도 이혼했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긴 한데 마음에 남은 건 꽤 길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놓으며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상처가 있다는 게 오히려 서로를 더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매개가 되었달까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2사람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고는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부러 회식 자리를 만들어 저희 2사람이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정현 원장님께 연락을 해주기도 하면서요. 어쩌면 저도 어느새 원장님을 신경 쓰고 있었고 그 사람의 조용한 배려에 기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외로움을 제가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원장님 역시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준비해둔 커피 한 잔, 시술 후 챙겨주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어느 날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생략하고 조용히 살림을 합쳤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병원 직원들과 조촐한 파티를 열었죠. 다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식 대신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걸로 좋게요. 저 정말 잘 살게요. 후회 없이요. 실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피부과시 끄네요. 내가 진짜 귀인이지? 눈썹 문신으로도 이름 날리게 해주고 새로운 짝꿍도 만나게 해주고. 대표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귀인이기만 하겠어요.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날 병원 안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고 저는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저는 눈썹 시술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자리 잡았고 남편은 피부과 원장으로서 함께 병원을 키워나갔어요. 특히 남편의 아이 전 부인 사이에서 있었던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땐 긴장도 했지만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나 또 안 가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아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보여줄까? 찰싹 달라붙은 그 아이의 손길에 제 마음도 함께 녹아내렸어요. 이래서 아이를 키우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애의 그림 한 장, 작은 편지 하나에 저는 매일 울컥했어요. 일상이란 게 이렇게 스며드는 거구나 싶었고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 엮인 관계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얼굴에 살이 붓기도 했고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강남의 많고 많은 피부과에서 전 시어머니를 딱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 대단하긴 대단하네. 너 대체 무슨 수로 여기까지 올라왔니?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아들이랑 살 때 그 파리를 좀 하지 그랬니?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만 해야 한다고 막으신 게 누군데 그러세요? 그 어떤 말보다 솔직했고 진심이었어요. 서로 노려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연이 있는 얼굴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좋지 않은 사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다른 곳도 아니고 병원 대기실에서 그러고 있었으니까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부과 실장님이 다가와 차트를 제게 조용히 건네주셨어요. 사모님, 이분 오늘 오후 1시 봉사시술 환자예요. 의사 선생님이 첫 레이저 시술 맡기셨거든요. 차트를 받아들고 내용을 보자 저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전 시어머니가 봉사 시술 대상자였던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진행하는 봉사 시술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치료가 시급하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무상으로 피부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단 시술 전후 사진은 병원의 홍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요. 그날은 피부 화상 회복 후 첫 번째 레이저 치료가 계획된 날이었어요. 그 환자가 바로 전 시어머니였던 거죠. 믿기지 않았어요. 그토록 잘난 체 하던 그분이 봉사 대상자로 접수되어 있었다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허세였죠. 아니, 강남에 병원이 하나 새로 들어왔다길래 한번 와봤지. 근데 시설이 이게 뭐니?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도 2채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런 데는 처음이네. 차트만 봐도 답이 딱 나오는데 그런 허세를 부리니까 간호사들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자 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예, 너만 잘 나가는 줄 아니? 우리 진우도 요즘 사업 접고 새로 시작하려고 해. 요즘 다들 어렵잖니. 나는 뭐 남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이 레이저 치료도 아는 사람 통해서 신청한 거야. 돈 없어서는 아니고 인맥이지. 인맥.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상황을 다 아는 제가 들었을 땐 참 씁쓸했습니다. 아예 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라. 너 지금 뭐 원장 싸무라고 내 앞에서 나를 깔보기라도 하는 게야?
여기선 소란 일으키지 마세요. 그때는 저를 쫓아내셨지만 저는 그걸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 두 손으로 다시 일어났고 지금은 남편이랑 함께 이 병원 운영하면서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여기 병원에 먹칠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먹칠? 참내 누가 누구한테 한 소리를? 네가 우리 진우한테 똥물 끼얹은 걸 생각하면은 제가 똥물을 끼얹어요? 제 인생을 누구보다 망가뜨린 사람들에게서 그딴 말 듣고 싶지 않네요. 봉사치료 대상자라고 여기 떡하니 적혀 있는데 봉사치료 이야기를 하자 전 시어머니의 입이 조개처럼 꽉 다물어졌습니다.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고 표정은 굳어져 있었어요. 봉사치료인 것이 들켜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제가 조금만 알아봐도 어떤 치료를 받으러 온 건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거짓말로 잘난 체를 하다니요. 피부과 실장님이 진료실로 안내를 하자 쪽팔림 때문인 건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전 시어머니는 진료실로 발걸음을 옮기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더니만 갑자기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공짜로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닌데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봐? 너한텐 동정받고 싶지 않아? 저는 동정한 적 없는데요. 저희 병원 사회봉헌 프로그램 신청자로 오셨다고 제가 뭐 가난하다고 비웃기라도 했나요? 어머님은 저를 가난한 집에서 자란 가진 거 하나 없는 거렁뱅이라고 멸시하셨지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얘가 정말 어디까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정작 저를 무너뜨린 건 어머님이시고요. 그래서 뭐 지난날의 복수라도 하고 싶다는 거야? 너 그런 거야? 나 요즘 힘들어.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울먹이며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편,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바람이 났던 그 여자와 결국 살림을 합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여자 말에 홀려서 이것저것 해주다가 나중엔 사업을 같이 하자며 부추겼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아이 내가 말렸지. 집까지 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근데 진우가 뭐라 했는지 아니? 이 여자는 똑똑하다고. 나랑 다르게 뭘 알아서 움직이는 여자라고.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더라. 그러더니 그 여자가 결국 사업자금 명목으로 재산을 야금야금 빼가고 어느 날은 통장까지 털어서 도망을 갔다고 했어요. 사기였던 거죠. 그 여자를 찾겠다고 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다니고 그러던 중에 그놈이 미쳤던 겁니다. 결국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면서 그런 미친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불로 전 남편은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했고 시어머니는 자다가 깨어 도망치긴 했지만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 뒤로 모든 재산을 태워버렸으니 내가 어디에 갈 수 있겠어. 정부에서 연결해준 시설에 있다가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추천받아서 치료받으러 온 게 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할 충격적인 일이네요. 너도 내가 불쌍하지 않냐? 윤정아, 네가 잘 지낸다니까 참 다행이구나.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말이다. 내가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지원을 좀 해줄 순 없니? 한 번만 부탁이다. 지원이라뇨. 지금 저한테 뻔뻔하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사람 아니냐? 나 같은 사람한테 동정심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먹고 살 수 있게 지원 좀 해줘라. 내가 더 괴롭혔던 거 사과하마. 미안하다. 눈물까지 주룩주룩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애원을 하는데 가슴 한쪽이 아릿한 것이 용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 인간들이 이런 꼴을 당해서 정말 벌 받은 거다 하는 못된 생각이 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인간들의 그런 사고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쩌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바라는 모습 자체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짐 싸들고 나가라고 했던 날 기억하세요? 그날 어머님이 저한테 던진 건 캐리어 하나였죠. 돈 한 푼 쥐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아유, 내가 그거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니? 제발 나 좀 도와줘라. 그래도 힘들다는 사람에게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대신 택시비는 드릴게요. 예, 윤정아, 너 이제 사모님이라며? 이런 대형 피부과 원장 사모면 한 달에 몇 천은 벌 거 아니냐? 나 한 달에 200만 원만 주면 된다. 그거면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미쳤어요? 저도 세상에 버려졌을 때 그 돈이 그렇게 필요했지만 아무도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스스로 잘 헤쳐나가시라고요. 고졸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무식하던 년한테 빌빌거리면서 붙어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울고 있는 전 시모를 치료실로 안내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저에게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등을 돌렸습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제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뭔가 속이 시원한 복수라고 하기엔 애매했지만 그들이 무시하던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누구를 밟고 일어선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 올라온 삶이었기에 더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전 시어머니는 몇 차례 더 병원에 들르셨어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몇 번은 더 봤죠. 하지만 제게 먼저 말을 걸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지나쳤고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선택한 삶에서 제가 키워낸 손끝의 힘으로 누군가의 자존감을 다시 그려주는 사람이 되었고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를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저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위기에 빠져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최악은 항상 최고의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